어, 지식구조와 정치 제13주차 수업입니다. 강의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난 시간에 세계사까지 진도를 나갔죠. 그럼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한자를 2주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예정했던 진도를 다 이제 끝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한자가 형성되게 된그 한자의 뭐 구조, 한자의 역사, 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동음 이어여, 그 다음에 사자성어 뭐 이런 데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함으로써 예정된 진도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자에 대해서 한자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생활 속에 많이 쓰는 생활 속의 그런 하나의 문자체계죠. 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한나라의 글자다. 옛날 중국의 한나라의 글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글자가 과연 중국의 한나라,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 약 400년 동안 중국 중원 대륙의 통일국가였던 그 한나라, 그 한나라의 문자 체계인 게 맞느냐? 그럼 거기서 이 문자가 처음 만들어진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이 한자라고 한 것은 이제 한나라에 와서, 한나라가 이제 중국 역사 5천년 역사 가운데 이제 4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화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그 역사와 문화가 중국 5천년 역사의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의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국 5천년 역사 가운데 4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문화, 뭐 이런 문자, 책 이런 것들이 한나라 시대 때 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한 오류라고 하는 거죠. 오늘 현대 중국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한족이라고 하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 한족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소수민족이라고 그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족이 중국 15억 인구 중에 한 80% 이상이 한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국에 들어가서 보면 15억 중에 순수한 한족은 뭐 실제적인 그 통계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뭐 20%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한 뭐 6, 70%가 소수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상당한 수가 북방계인 동이족이고, 그 다음에 또 상당수가 남방계인 말레이,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쪽 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강 이북 지역이 주로 이제 북방계 몽골리안들이 이제 그 뭐라고 주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뭐 저지난 시간에 계속 그 한국사 얘기를 하면서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조가 다시 백제를 건국하고 함으로써 한강 이북 지방은 이제 그 북방계 몽골리안이 이제 주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한강 이남 지역은 이제 사만에서 보다시피 남방계 인도, 뭐 옛날 드라비다 쪽이 살던 그런 그 아유타 제국 인도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서 올라온 남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양쯔강 쪽, 남쪽은 주로 이제 남방계 쪽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이 북쪽은 몽골인이 많은 거죠. 이거는 뭐 외양상 보더라도 지난번에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방계는 일단 체구가 크고, 그다음에 눈이 이렇게 외꺼풀이고, 그다음에 일단 광대뼈가 튀어나왔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남방계는 이제 눈이 크고, 그다음에 쌍꺼풀이고, 그다음에 그 광대뼈가 없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게 외양상 보더라도 딱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보면은 이제 북방계와 남방계가 구분이 되는, 중국은 더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한족은 쉽게 말하면 남방계입니다. 기원전 200년에 이제 한족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 대한 그 아직 규명이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이 한족이 아마 예전에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합니다만은,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수메르 지역에 그 다음에 히타이트가 있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았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 살았던 남방계였던 걸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대이동을 하는 거죠. 대이동을 기원전 한 200년쯤 대이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히타이트의 그 철기 문명을 갖고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쯔강의 지류인 그 한수, 한수라고 하는 그 양쯔강의 지류인데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자기들을 한족이다, 한수 쪽에 살았던 그 한족이다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건국하면서 한족이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한족은 남방계란 거죠. 북방계 다시 말하면 몽골리안이나 이쪽 북방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뿌리를 정확히 우리 이해를 하고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중화민국, 이런 동아시아, 여기뿐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표의 문자체계다. 알파벳이나 우리 한글처럼 표음 문자가 아니고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문자가 뭐냐? 한자라고 하는 거죠. 알파벳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문자가 바로 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사를 더듬어보면 한자는 한나라에 와서 굉장히 체계화된 건 맞지만 한자의 기원을 볼 때는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금문이라고 하죠. 갑골 문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나라에서 상형 문자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걸 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나라는 이제 북쪽 지금 그 베이징 지역에 건국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그 몽골리안이 다시 말하면 동이족이 세웠던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동이족인 주나라에서 쓰던 상형 문자, 이렇게. 그리고 약 3300년 전에 사용된 은나라 시대 때, 주나라보다 더 앞섰던 은나라 시대 때 은허에서 발견됐던 갑골 문자, 이게 이제 기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은나라와 주나라는 다시 말하지만 기원전 30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한족이 역사에 등장한 거는 기원전 200년이니까 이미 한족이 중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한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 약 2800년 전에 이미 동이족에서 세워졌던 은나라 주나라에서 이미 갑골 문자 금문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자들도 거의 이제 기원을 따져보면 한나라 시대 때 와서 완전히 새로이 창조된 문자는 잘 없고 다 이 금문이나 갑골 문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글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글자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6800년 전에, 이때는 이제 그 황하 문명보다 더 이전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홍산 문명인데서 나오는 그런 건데요.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미 도문, 그림에서 온 글자다, 도문이라고 하는 데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갑골문을 한자의 기원으로 보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기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식인들한테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자, 이 한자가 과연 한족이 만든, 너네 조상이 만든 문자가 맞냐, 아니면 우리 조상이 만든 동이족 몽골인들이 만든 갑골 문자 금문 도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갑골 문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 반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 시대 때, 진나라 시대 때, 은나라, 주나라 이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 16국, 춘추전국 시대 이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선나라가 바로 진나라 아닙니까? 시황제가, 비로소 천하를 통일한 게 이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시대 때 한비자, 그 다음에 여시춘추에 보면 한자는 창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창일은 상고시대 때 은나라, 주나라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황제라는 말도 있고, 황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물의 모양이나 짐승의 발자국을 본따서 이 갑골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자는 이와 같이 창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실존하는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문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은나라의 폐허죠. 은허에서 출토된 은나라 때의 갑골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4세기 1400년경 기원전 11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고, 이거는 거북이 배에다가 이제 새겨서 그 다음에 짐승의 그 뼈에다가 새겨서 만든 문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의 기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때, 선왕 때 사관 중에 태사 중에 이제 그 사주가 만든 그 이제 전서체, 이게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 그다음 춘추 전국 시대 때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제 글자책에 쓰이다가 진나라 때, 진시황제 때 그 승상이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라는 사람이 이 주문을 개량해서 소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전은 크게 쓴 전서체, 소전은 좀 작게 쓴 전서체. 그래서 전서체가 이제 대전체와 이제 소전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진나라 시대 때 감옥을 지키던,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도관 같은 옥리, 정박이라는 사람이 예서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서체라는 것을 말 그대로 노예가 쓰는 글씨체다. 예서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나라가 들었었잖아요.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을 개성한 한나라 시대 때 예서, 또 한예가 또 통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에 와서 그 다음에 주간, 대나무에다 쓴 그런 과도문자, 이런 금속 문자를 고문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후한이 있었죠. 전한이 망하고 유수가 다시 이제 세웠던 나라가 이제 후한이었습니다. 이 후한이 이르러서 왕차중이라는 사람이 예서를 좀 다듬어서 해서체를 만들었습니다. 해서체. 이게 가장 반듯한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서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바로 한자의 표준 글자체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소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설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목간과 주간을 대체해서 이제 종이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나라 때 당나라 때 채운이가 종이를 만들었잖아요. 종이가 중심의 시대가 돼서 해서가 이제 크게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삼국 시대에 와서는 해서를 좀 날려 쓰기 쉽게, 붓으로 쓰기 쉽게 만든 글씨체가 초서체입니다. 그 다음에 행서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육조 당나라 때는 글씨를 쓰는 것이 하나의 문예, 예술의 일부가 됐고요. 그래서 한자의 그 글자형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갑골 문자 금성문에 시작해서 전예, 해, 행, 초, 전예, 해, 행, 초 5 글자체에서 변해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전서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전 소전이 있고, 그다음 예서체는 그 진나라 이제 고유 예서가 있고 한나라의 한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에 와서 해서체가 나왔고 삼국 시대에 와서 행서, 초서 이래갖고 오늘날 5가지 글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표준 글자체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해서체입니다. 해서체. 자, 그 다음에 한자의 제자 원리, 글자를 만드는 원리, 한자의 제자 원리를 육서라고 부릅니다. 육서, 6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한자의 형성 과정을 크게 6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거는 후한의 허신이 설문회자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날도 이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초보적인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글자를 우리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형태를 본딴 겁니다. 해를 본따서 날일자를 만들고, 물이 흐르는 걸 본따서 물소자를 만들고, 달 모양을 따서 달울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형 문자입니다. 그릇 명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상형 문자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사체는 말 그대로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자, 위를 가리킨다, 윗상자. 아래를 가리킨다, 아래 하자. 가운데 중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사체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형태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형상화하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윗상자,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하자,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중자. 뭐 이런 식으로, 지사 문자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문자는 말 그대로 뜻을 모은다는 거죠. 회의. 뜻을 모은다. 그러니까 날 해도 밝고 달도 밝으니까 해와 달을 합치면 이게 밝을 명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회의 문자입니다. 뜻이 두 개 모여갖고 또 하나의 문자가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것이 바로 형성 문자입니다. 형태와 소리를 함께 담고 있는 문자죠. 자, 이게 이제 맑을 청자 아닙니까? 물이 맑을 청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삼수는 물이고, 이게 이제, 형태죠. 물의 형태를 땄고, 뒤에 이 청자는 불청, 요거는 이제 소리죠, 소리. 그러니까 앞에 삼수는 뜻이요. 뒤에 청은 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우리는 형성 문자라고 그래갖고, 전체 한자 중에 약 한 7, 80% 정도가 형성 문자입니다. 한자의 기본 원리를 알려면 일단 형성 문자를 알면은, 한자는 뭐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형성 문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전주 문자는 뜻이 좀 변해지는 거죠, 나중에. 예를 들면 이 부자가 이게 이제 한국식 문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자가 이게 이제 그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꼭 뭐 같아요? 사람이 등에 짊어진 것 같잖아요. 짊어진 것 같아가고 이거를 등에 짊어진다는 뜻의 질부자입니다. 부담이 크다. 등에 짊어진다는 부자예요. 진다. 등에 진다 부자인데 이게 이제 뜻이 지나면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 승패, 이긴 사람 승, 진 사람 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승부 이렇게 해서 승부. 승부. 이 부자는 본래는 진다는 뜻인데 등에 짐을 짊어진다는 거지 게임에서 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뜻이 바뀌어갖고 승패보다 오히려 승부를 많이 씁니다. 승부. 그래서 진다는 뜻이 본래 등에 짊어진다는 뜻에서 게임에서 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뜻이 변한 거죠. 요게 그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갖고 그대로 일본 사람들도 승패보다는 승부를 씁니다. 승부를 써놓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효부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부 이렇게 읽지만 일본 사람들은 혀가 짧으니까 효부. 카드 놀이 할 때 효부 친다. 승부를 결판 짓자. 효부 친다. 이게 부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형적인 우리 한국식의 이제 전주 문자예요. 중국에도 이런 이제 전주 문자가 있는데, 근데 가차 문자는 임시로 빌려 쓰는 문자입니다. 가는 거짓 가짜고 차자는 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빌린다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빌린다는 거예요. 임시로 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카콜라 이것도 이제 한문으로 락가 국가, 락가 국가 써놓고 코카콜라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짜 문자입니다. 그다음 잉글랜드를 영국, 꽃뿌리 영자 영국, 도이칠란드를 독일, 프랑스를 불란서 이렇게 쓰는 거, 에스파냐를 서바나, 러시아를 로소아 이렇게 쓰는 거는 게 대표적인 이제 가짜 문자라는 거예요. 이런 6가지 한자 제자 원리를 알면은 한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형성 문자가 제일 많다. 7,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는 별로 없고 형성 문자가 제일 많다. 7, 80%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자는 이제 필순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잘 따라서 써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아까 말한 글자체 중에 전서나 예서나 뭐 해서나 여기까지는 뭐 자기 마음대로 써도 뭐 글자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서체나 초서체 들어가면은 이게 필순이 틀리면 한문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순을 한문을 처음 배울 때마다 처음 배울 때 이 필순도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왼손잡이가 얼마 없잖아요. 왼손잡이들이 이제 붓으로 한자를 쓰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쪽부터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오른쪽부터 쓰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그 내천자를 쓸 때도 쫙쫙쫙 왼쪽부터 쓰는 거죠. 바깥의자도 전역석자를 먼저 쓰고 점 붓자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칙 같은 경우에도 사람인 먼저 쓰고 조개패 쓰고 칼도 쓰고 이런 순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원칙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쓴다. 석삼도 위에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거꾸로 밑에부터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말씀원도 위에 전부터 찍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높을 꽃자도 위에 지붕부터 올리고, 높을 꽃자도 이게 전형적인 상형 문자죠, 그죠? 빌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다음에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때는 가로를 먼저 쓴다. 열십자 쓸 때는 가로를 먼저 쓰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높을 꽃자도 가로를 먼저 긋고 그 다음에 내려 긋고 밑에 입구자를 넣고, 지탱한다는 지자도 위에 가로를 먼저 긋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삐침을 먼저 쓰고 파임을 나중에 쓴다. 사람의 일단 뻗치고 점을 찍는다는 거죠. 뻗치고 점을 찍고, 이 공자도 뻗치고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 붙자도 뻗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좌우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자, 작을 소자. 가운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찍고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먼저 긋고 점을 찍는다. 물숫자도 가운데 이렇게 긋고 양쪽에 이렇게 하고. 그러나 불환 아닙니다. 불환 점을 먼저 이렇게 찍고 이렇게 긋는다. 얘기죠. 그 다음에 몸과 안으로 된 글자는 몸을 먼저 쓴다. 이런 거. 자, 몸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쓴다. 가틀 동자도 밖을 먼저 이렇게 하고 안에다 쓴다. 그 다음에 문을 문자도 문 문자를 먼저 쓰고 맨 나중에 입구자를 쓴다. 상하로 꿰뚫는 세로획은 맨 나중에 쓴다. 가운데 중자도 이렇게 하고 맨 나중에 쭉 끈다는 얘기죠. 일사자도 이렇게 하고 맨 나중에 가운데를 끈다는 얘기죠. 수레그도 이렇게 하고 맨 나머지 가운데 걸 내려 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좌우로 꿰뚫는 가로획은 맨 나중에 쓴다. 계집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미모자도 이렇게 하고 점을 2개 찍고 쭉 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순서입니다. 오른쪽에 이 점은 맨 나중에 쓴다. 개견자도 큰 대자를 쓴 다음에 점을 찍는 거죠. 점을 먼저 찍으면 안 되고 큰 대자를 먼저 쓰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호반무, 무술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점을 맨 나중에 딱 찍고, 그 다음에 혹자도 이렇게 점을 맨 나중에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받침이 독립된 글자가 아닐 때는 받침은 맨 나중에 쓴다. 자, 먼저 근자를 쓰고 밑에 이렇게 책받침을 쓴다는 얘기죠. 세울 근자도 쓴 다음에 민책 받침을 맨 나중에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받침이 독립된 글자 할 때는 받침을 먼저 쓴다. 일어날 기자는 주자를 먼저 쓰고 몸기자를 나중에 쓴다. 가로획이 짧고 왼쪽 빗침이 길면 가로획부터 쓴다. 자, 있을 제자는 가로획부터 쓴다. 좌자도 그렇게 쓴다. 그러나 우자는 거꾸로죠. 우자는 먼저 삐치고 나중에 쓴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죠. 한문을 이제 찾기 편하게, 그 다음에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에는 부수가 있습니다. 부수, 머리,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이 있고, 방이 있고,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받침이 있어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변이 됩니다. 사람인 변은 글자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변하죠. 마음심도 보통 때는 이렇게 쓰는데 왼쪽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물수도 보통 때는 이렇게 쓰는데 왼쪽으로 쓸 때는 이렇게 삼수를 쓴다. 이런 부수는 형태가 변해서 변이 된다. 사람인 변이다, 신방변이다, 삼수변이다, 이렇게 변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칼도 고롭, 하품음 같은 것은 방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칼도 방이다, 우부방이다, 하품음 방이다, 이렇게 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나무죽, 비유 같은 부수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중머리,
그 다음에 이거는 비우머리, 비우머리 이런 식으로 머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인 불화 이런 것은 밑에 있는 거는 발, 불화 발, 걸음명 발, 밑에 걸음명 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 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민, 책받침,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몸,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수예요. 부수. 한자 문안권입니다. 정자를 딱 또박또박 정확하게 쓰는 정체자 문안권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는 한자를 쓸 때는 정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줄여서 쓰는 간체자, 중화인민공화국, 대륙 본토는 간자체를 씁니다. 그러나 간자체를 주로 사용하지만 정자체도 함께 쓰는 나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와 자국의 문자를 섞어 쓰는 나라,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과거에는 한자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한자를 전혀 안 쓰는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한자 쓰지 않고, 베트남도 한자를 버리고 알파벳을 차용했습니다. 몽골도 한자를 버리고 알파벳을 차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50년대, 60년대 하마터면 우리 한글 문자를 버리고 알파벳을 쓸 뻔했죠. 쓸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넘기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글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때 잠시 우리가 조금만 자칫했으면 우리도 한글을 잃어버리고 알파벳을 썼을 겁니다. 베트남, 몽골처럼. 자, 지금 말한 것처럼 한국이나 이런 베트남,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은 2000년 이상 중국과 함께 한자 문학의 속격이 있었기 때문에 단어가 상당수가 한자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는 보면 이제 북한은 강력한 한글 전용을 써서 일상생활에서는 한자를 전혀 안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름, 성명, 학술 용어, 동의어, 축약어 이런 데서는 특별히 강조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글만 씁니다. 필요할 때는 또 한자도 쓰고요. 그래서 현재는 중국과 중화권 국가, 타이완, 싱가포르를 빼면 일본만이 일상에서 한자를 씁니다. 일본은 한자를 안 쓰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문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일본이 한문을 많이 배우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문자에 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죠. 한문을 뭐 싫으나 좋으나 배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IQ가 상당히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글이 너무 쉽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문자를 배우다 보니까 머리를 너무 안 쓴다는 거죠. 머리를 쓰지 않고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주로 현대 한국에서는 주로 한글을 씁니다. 그러나 한국의 단어 중에 약 57%가 한자입니다. 성명과 지명 거의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한자 1800자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고, 한국에 쓰이는 한자 90% 정도는 한자로 이루어진 거고, 대한민국 학술용어 고문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한자로 한글로 표기하고, 한자를 쓸 때는 정자체를 씁니다. 일본은 가나 문자가 있습니다. 히라카나, 가타카나, 가나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자가 많기 때문에 한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훈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유도 한자로 나타납니다. 히라카나, 후리카나가 있고, 자, 일본은 우리가 이제 신라로 말하면 이두 같은 그런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문자 가운데는 가장 후진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어가 과연 몇 년 갈 거냐. 전문가들은 100년 정도 가면 일본어는 멸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유 문자체가 없이 한자를 그대로 쓰고 한자를 갖다가 변형시킨 가나 문자를 쓰다 보니까 일본어는 멸종 위기 문자로 지금 이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에서는 대만에서는 정자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대륙에서는 간자체를 씁니다. 그럼 홍콩, 마카오에서는 또 정자체를 씁니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버리고 알파벳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한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도 우리 한국의 한자와 비슷한 한월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 한자에 있어서 우리는 그 능력 검정 시험을 지금 보고 있죠. 한국 어문회가 주관하고 한국 한자 능력 검정회가 시행하는 종합적인 한자 능력 측정 시험. 여기 이제 시험인데 교육급수는 이렇게 8급부터 이제 4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급은 제일 낮은 수준. 상용 한자 50자, 쓰기 50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7급부터 해서 4급에서는 이제 1000자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육급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급수는 이제 3급부터 시작해서 특급까지. 특급에서는 도합 거의 6000글자, 5978자를 읽고 쓸 수 있으면 특급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 급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자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한자라고 하는 문자가 중국 한족이 만든 문자가 아니라 우리 옛날 조상인 동이족이나 몽골리안이나 북방계가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과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문자고 우리 조상이 만든 자랑스러운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중국의 문화에 우리가 종속이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주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자를 보다 우리가 한자를 대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그 다음에 뭐 유럽, 뭐 프랑스나 독일어권에서 여전히 그 라틴어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알아야만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유럽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라틴어를 여전히 이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어를 일본어를 공부하더라도 한자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인들이 라틴어에 대한 그런 빚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자어에 대한 빚이 있고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자기들 주장처럼 한족이 만든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인 옛날 언나라 주나라 때 이미 만들어진 문자고 공자 맹자도 한족이 아니라 언나라 주나라 진나라 진화의 그 시대니까 당연히 몽골리안 동이족 북방계였다는 거죠. 한족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다 좀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자를 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언어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는 현재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쓰는 말이 있습니다. 스피치 말이 지금 굉장히 200개 많이 한 400개 그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13억 중국 대륙 본토에 13억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스파니쉬입니다.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는 지금 말하는 에스파냐뿐 아니라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를 당연하고 그다음 남미에 가서도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에스파냐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냐어는 세계에서 약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언어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이거는 영국, 잉글랜드 지역과 아메리카, 미국과 그다음에 호주, 캐나다 일부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쓰다 보니까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위는 이제 아랍어입니다. 중동에서 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그 아랍 쪽에 쓰는 언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인구죠. 약 3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위는 힌두어입니다. 이는 인도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인도인들 중에 약 2억 6천만이 힌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5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쓰는 벵갈어, 힌두어와 또 약간 다르죠. 벵갈어가 6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위가 이제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은 오늘날 포르투갈을 위시해서 브라질이죠. 그 두 나라를 합치면 2억 2천만 이렇게 돼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위는 러시아어. 이거는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이쪽에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8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위는 일본어입니다. 일본 인구 약 1억 3천만이 쓰는 언어입니다. 10위는
파키스탄 언어입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많잖아요. 1억 2천만입니다. 그 다음에 11위는 인도네시아 자바어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2억이나 되지만 그 중에 자바어를 쓰는 사람은 약 한 8,400만 정도 됩니다. 11위입니다. 그 다음에 12위가 바로 우리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는 한자를 쓰고 우리 한글을 쓰고 문자는 그렇게 쓰지만 이제 언어로 칠 때는 한국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에서 7,700만이 되고 해외 교포까지 하면 우리가 약 한 8천만이 되기 때문에 어느 가운데 세계에 당당히 12위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위가 독일어, 14위가 프랑스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15위가 이탈리아어, 16위가 페르시아어, 오늘날 이란 사람들이 쓰는 페르시아어, 이런 순서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제일 많다, 13억. 두 번째가 에스파냐어, 세 번째가 영어. 우리 한국어는 12위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입으로 하는 언어고, 그 다음에 문자 통계는 또 별개입니다. 자, 바로 문자 통계 지금. 한자라고 하는 문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중국의 13억, 본토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본의 1억 3천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7,700만, 그 다음에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동남아가 합쳐서 약 15억의 인구가 쓰는 게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문자는 알파벳입니다. 이거는 고대 페니키아 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알파벳 문자가 히브리로 가서 히브리 문자가 됐고, 그 다음에 헬라로 가서 헬라 문자가 됐습니다. 그 헬라 문자가 로마자로 이제 변형이 되고, 그 로마자가 이제 알파벳이 오늘날 알파벳이 된 겁니다. 이 알파벳을 쓰는 사람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에스파냐어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스파냐어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어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치니까, 그 다음에 이 알파벳은 이것뿐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알파벳을 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트남도 한자를 버리고 알파벳을 씁니다. 그 다음에 터키도 알파벳을 차용합니다. 몽골도 알파벳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이 약 12억 3천만 2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리안계 문자가 있습니다. 힌두 문자, 벵갈 문자 비슷합니다. 파키스탄 문자, 페르시아 문자, 아프가니스탄 문자, 이 문자들을 합쳐서 아리안 문자로 갑니다. 이 아리안 문자는 또 독특한 그런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쓰는 아랍 문자 있습니다. 아랍 문자를 쓰는 사람이 한 3억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키릴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를 약간 알파벳을 약간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알파벳을 약간 뒤집기도 하고 거꾸로 하기도 하고 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키릴 문자를 쓰는 사람이 1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위에 드는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우리 한글입니다. 남북한에서 그다음에 해외 교포까지 해서 한글을 쓰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문자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쓰는 문자다. 그 다음에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인구가 쓰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그러나 이제 문자로 보나 언어로 보나 역시 1위는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영어도 우리가 이제 세계어로서 반드시 배워야 되지만 한자 한문도 우리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자의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주에 한자의 남은 부분들 우리 책으로 보면 동음이하고 사자성어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우리 공부를 하고 예정된 진도를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